네, 두 번째 코너는 마켓나우 시간입니다. 한 주간 증시 상황 좀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도 체크해야 될 관전 포인트들 짚어보는 시간이죠. 뉴스핌 황숙회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에 얘기 나눴을 때 네,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네, 거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주요국 중앙은행들 줄줄이 통화정책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예, 그거 좀 결산을 예. 해봐야겠네요. 예. 지난주에 전 세계에서 제일 거래가 활발한 10개 음, 통화 중에 6개 통화에 중앙은행이 회의를 한다고 네네. 말씀드렸죠. 그 실제로 회의를 한 거는 10개 넘었지만 6개가 주축이 됐는데 굉장히 시장이 한 주 동안 근데 역동적이었어요. 뭔가 다 차별화된 예, 뭐 모습이었어요. 반전에 반전을 예. 이어가면서 그 6개 중앙은행 중에서도 특히 미국, 일본, 스위스, 그리고 스위스도 예, 깜짝 예. 인하하고. 그 세 개가 시장을 쥐락펴락했는데 첫 번째가 일본이었죠. 네. 그 BOJ 회의하고 나서 엔화가 떨어진 게 좀 포인트였어요. 왜 이러지? 배신이네. 달러엔이 예. 150 된, 150엔, 그러다가 예. 연준이 반전을 한번 일으켰어요. 점도표로. 네. 그러면서 달러가 떨어지면서 엔화가 반등을 했어요. 근데 예. 20일에 스위스가 또 한 번 깜짝 반전을 금리 인하. 일으키면서 달러가 뜨고 다시 엔화가 떨어졌죠. 그 그래프 보시면 엔화가 BOJ 회의 전에 좀 올랐어요. 이게 네네. 환율인데 환율이 떨어지면 엔화 가치는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르다가 회의하고 나서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왜 이런가 살펴보면 첫 번째 그 표로 정리를 했어요. 그 일본은행 회의 네. 내용인데 우리가 한 2주 동안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망한 거랑 거의 맞아 떨어졌어요. 네네. 예, 기준금리 보시면은 마이너스 0.1에서 0에서 0.1%. 그래서 단일 금리였는데 이걸 미국처럼 금리 범위를 이번에 도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초과 지준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걸 0.1%로 통합을 했고 YCC 폐지 그리고 ETF 매입 중단까지 전망했던 대로 됐는데 이게 마켓 나우가 훌륭했다라기보다는 그 일본은행이 여러 가지로 시장에 힌트를 줬어요. 그렇죠. 예. 힌트를 이게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겠죠. 네. 여러 가지로 힌트를 줬고 그 최소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크게 뭐 혼란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우에다 총리 잘했어 이번에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음. 시장과 소통 적절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이제 시장이 좀 뜨아했던 거는 엔화가 왜 떨어질까 네. 이거였는데 뭐냐면 그 일본 은행이 예. 이번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마이너스 금리 한지 이제 8년 만에 올렸는데 음. 이게 단발적인 건가? 그러니까 음. 마이너스 금리 자체가 굉장히 비전통적인 건데 네. 이거를 0% 0에서 0.1로 올리면서 이걸 통화정책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일회적인 걸로 끝낼 건지 아니면은 그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시작된 건지 그래서 뭔가 추가로 추세적으로. 추가로 예. 더 할 건지 이걸 놓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처음에는 이례적인 거 아닐까 뭘 또 어. 올리겠어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엔화가 떨어진 건데 뭐 그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자 이런 심리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저는 YCC 폐지하면서 국채 매입은 또 하겠다라는 것도 참 이거 예. 어떻게 뭐 받아들여야 되나? 이것도 시장 충격을 예. 염두에 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겠지. 여기에 그 무게가 쏠렸었는데 이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가면서 재조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의견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었어요. 음. 우에다 총재 발언 중에 더 기다리면은 네. 이번에 안 올리면 더 빠르게 더 큰 폭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아. 이번에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한 번 올려서 통화정책 정상화하는 것까지만 목표로 하자 네. 했으면 이런 식의 발언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뭔가 추가로 더 올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닐까. 음. 그리고 더 올릴 거라는 그런 신호를 주지도 않았지만 뭐 네네. 구체적인 신호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닫은 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뭔가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어. 의견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네. 경제 지표와 물가 전망에 근간해서 앞으로 통화 정책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뒤이어서 나온 인플레 지표가 좀 세게 올랐어요. 2월 CPI가 연율 기준 2.8% 올랐는데 1월이 2.2%였거든요. 네. 상승 폭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음식료 제외한 코어가 2.8%, 이것도 1월보다 높고요. 음식료랑 에너지 제외한 코어라고 해요. 이게 3.2. 일본은 미국하고 달리 미국은 코어라고 하면은 음식료, 음식료하고 에너지 둘 다 뺀 예, 거잖아요. 예. 일본은 코어가 음식료만 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에너지까지 빼면은 코어라고 해요. 예, 네. 그리고 미국은 음식료, 에너지에서 그 주거비까지 뺀 거를 슈퍼코어라고 해요. 그렇죠. 그 예. 개념이 살짝 다르다는 거를 참고로 네. 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일본 물가가 2020년, 21년 초까지만 해도 0% 밑돌았죠. 그러다가 21년 하반기부터 오르다가 쭉 상승했어요. 작년 초까지. 네. 그러다가 고점 찍고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저번 달에 좀 이렇게 떴죠. 그런 게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그 코어를 기준으로 보면 23년 연속 23개월 23년이 아니고요. 이게 디플레 국가인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약 2년 가까이 목표치 2%를 상회했어요. 그리고 수출 지표도 잘 나왔어요. 2월에. 전년비 7.8% 늘었는데 예상치가 3.5%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리고 일본은행이 제조업 경기 지수인데 단칸 지수를 분기별로 발표를 해요. 네네. 근데 그 전에 로이터가 월별로 서베이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3월 서베이 결과가 10으로 나왔어요. 이게 2월에 마이너스 11이었는데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죠. 네네. 그리고 서비스 쪽도 32. 그래서 7개월 내 최고. 그 경기 지표가 호조가 되니까 예,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1분기 GDP 전망치를 마이너스 0.3%로 높였어요. 원래 마이너스 0.7이었는데 예. 이러면서 이제 일본은행이 추가로 금리 인상하지 않겠냐 이쪽에 무게가 실린 거예요. 달러 엔 스왑을 보면은 7월 인상 가능성이 한 51% 되는 걸로 반영을 해요. 네네. 그리고 다이워 증권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놓고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놨고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0월에 0.25%로 올리고 내년 4월에 0.5%로 추가 인상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 BNP 파리바가 7월 인상 전망했고요. HSBC는 6월이 분수령이 될 거다. 그래서 6월에 정말로 연준이 피벗을 하면은 엔화 하락 베팅이 점점점 줄어들고 엔캐리 수익률도 저하가 되면서 3분기에는 달러 엔 환율이 지금 151엔 선이잖아요. 이게 140엔 선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그리고 인베스코는 미국이랑 일본이 둘 다 중립금리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그래서 일본은 0.5%, 미국은 3%로 봤어요. 이번에 점도표 보면은 연준이 그 중립금리를 2.6%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4%라는 의견도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인베스코는 3%로 보는데 이렇게 맞추면은 엔화가 최대 2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그러니까 달러 엔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니혼계좌의 신문이 10월이 유력하다. 추가금리 인상이. 왜냐하면은 3월에 인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파장을 좀 보면서 6개월 정도는 지켜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고 11월에 그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 시장에 충격이 좀 있을 텐데 그 전에 10월에 인상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내놓은 거고요. 근데 또 만약에 엔화 하락이 지속이 되면은 7월에 인상을 할 수도 있다. UBS도 똑같은 의견을 내놨어요. 엔화가 계속 떨어지면 6월이나 7월에 한 차례 더 인상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IB나 뭐 그 주요 외신이나 엔화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는 용인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들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까지만 해도 이번이 끝이 아닐까 이랬는데 수목금 가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해석이 굉장히 좀 급변을 한 거죠.
주식 시장이 지금 뭐 일본 초강세요. 4만 선 넘어. 오늘은 좀 1% 보니까 예. 떨어졌는데 그래도 그게 여전히 4만 선 윗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22일에 장중 4만 1000선 넘었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마감에는 상승폭을 0.2% 정도로 좁히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은 1% 이내로 네. 떨어졌거든요. 오늘 떨어진 게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면서 그 영향인 걸로 네네. 해석이 돼요. 근데 일본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 와타나베 부인이요. 네. 일본의 개인 투자자를 와타나베 부인 네. 이렇게 네,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 성씨가 흔한 성씨라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분이 실제로 와타나베 부인이세요. 74세인데 네. 성씨가 와타나베. 전형적인 그 일본 70대 여성인데 네. 평생 예금만 했어요. 투자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했고 네. 그리고 왜 그랬냐면 저금리였잖아요. 초저금리인데 그렇죠. 뭐 은행에 돈 넣어놔봐요. 이자가 별로 없는데도 예금만 고집을 했던 게 물가가 안 오르니까 지금 100만 원이 뭐 내년에도 100만 인플레이션이 원이고 없으니까. 10년 후에도 100만 원. 화폐의 그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네. 예. 그래서 손실 위험이 없는 그냥 예금에다가 넣어두고 있어도 된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해요. 네. 인플레이션이 피부로 체감이 된다는 거죠. 뭐 간단한 자동차 수리부터 시작해서 네. 이 정도 연령대가 되면 이제 병원에 자주 가잖아요. 그렇죠. 예, 의료비도 가파르게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이 그 투자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 연령대에. 예금에서 빼가지고 예. 투자하려고.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일본의 그 현금 자산이 1000조엔을 넘은 걸로 나왔거든요. 작년 가계 현금 자산이. 네, 가계의 현금 자산이 작년 3월 기준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엄청난 유동성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가계 금융 자산이 지금 54% 정도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이게 피부로 느껴지면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와타나베 부인처럼 네.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 1000조엔에 달하는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유동성이. 기대감이 있는 예. 거죠. 예, 근데 그런 유동성은 풍부해요. 네. 그 주변의 대기 자금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은행이 금리 더 올릴 것 같은데 이러니까 지금 오늘 주가 떨어지잖아요. 예. 이런 긴축에 따른 영향이 없을 수가 없고 그리고 DNA가 저축 중심의 DNA인데 이게 한순간에 빠르게 투자 DNA로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건 좀 의문이고 그리고 몇 주 전에 우리가 한번 다뤘잖아요. 그 일본 증시가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 네 가지 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축이 하나씩 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궁금하시면은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고요. 다시 보기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참고하셔서 일본 증시에 투자 생각이 있다면 예. 그러니까 어쩌면은 단기 고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보시는 그리고 거네요. 일단은 밸류 부담이 높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34년 만에 최고잖아요. 지금 일본 예. 증시가. 그래서 지금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런 내용이었고 일본은행이 뭐 빠르면 6, 7월 중에 진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면 그런 충격도 발생할 수 있고 엔화가 오르면 수출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안 좋아질 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증시에 그렇죠.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예. 사실 최근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수출주들이 또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것도 좀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네, 드디어. 반전을 아니, 일으켰죠. 점도표상에서 예. 사실 시장에서는 2차례 금리나 예상도 그러니까요. 나왔었는데 3차례를 지금 거의 그러니까 뭐 기정사실한 느낌이에요. 점도표 보면. 예. 표를 이게 지금 제가 만든 표가 점도표랑 경제 전망 네. 요약이라는 그 보고서가 분기 말마다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 6, 9, 12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12월이랑 비교를 해보면 성장률이랑 근원 PCE 그 기준으로 인플레 전망치를 높였어요. 둘 다. 그랬는데 금리 인하는 어쨌거나 올해 3번 한다 이거잖아요. 네네. 예. 월가에서도 지금 1월, 2월 지표를 보고 올해 2번밖에 안 할 수도 있겠다 했던 건데 3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월가도 좀
좋기는 하지만 주가는 떴지만 네.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은 21년부터 22년 초까지 파월 의장이 인플레 일시적이야 괜찮아 이랬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다시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요번에 범프로드라는 예. 표현 썼잖아요. 예, 그리고 2% 목표, 그 인플레이션 목표를 서서히 철회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뭐 CME에서 그 페드 워치 2를 보면은 네. 회의하기 전에 6월 인하 가능성이 한 50% 초반대 이 정도로 나왔었는데 점도표 3번 이거 확인하고 나서 80%까지 뛰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60% 선으로 주저앉았어요. 이것도 어쨌거나 시장에서 과연 3번 하겠어? 이런 회의론이 반영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80% 올라갔다가. 근데 연준은 왜 점도표에서 3번을 얘기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침체를 걱정하나 뭐 이런 얘기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오는데 그거랑 별개로 11월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의 어떤 압박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게 실제로 그런 압박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에서 특히. 네. 브래드 셔먼이라고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인데 더 빠르게 더 큰 폭으로 금리 내려야 된다. 대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치적인 독립성이 보장된 중앙은행한테 이런 식의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인데 조이스 베티, 오하이오주 하원 의원인데 고금리 때문에 네. 취약계층이 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엘리자베스 워렌은 대표적인 파월 저격수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아니면은 그 모기지 금리가 올라서 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 내릴 때다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이 지금 금리 내리려고 하는데 민주당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연준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근데 네. 그 연준도 유튜브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연준이 유튜브를 한다고요? 네. 연준이 그건 못 봤네요. 미국 연준도 유튜브를 합니다. 네. 네. 사진에 제가 하나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요렇게 생긴 데일리로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데일리로 하면 파장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서 온갖 네. 신호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요. 하겠네. 네. 연준이 얼마나 존재감이 큰 그쵸. 조직인데 사실 그 성명서 작성하는 것도 얼마나 고심해서 문구 하나하나 맞아요. 선택을 하는데 그리고 그거 문구 조그마한 거 하나 바뀌는 것도 시장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갖가지 했는데 해석이 이게 왜 나오죠. 바뀌었지? 맞아요. 해석이 나오면서 그거에 따라 자산시장이 또 그쵸. 들썩거리고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뭐 연준 제롬 파월 타이세 가지고도 네, 해석 그쵸. 나오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유튜버처럼 뭐 어그로라고 하나요? 이런 걸 하면 시장이 난리가 나겠죠. 네. 그렇게는 못하고 주로 어떤 걸 하냐면은 그 공식적으로 나갔던 거 가령 그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FOMC 하고 나서 그런 거 아니면은 의회 나가서 증언한 거 아니면 어떤 뭐 정책 어떤 뭐 연준 은행의 총재가 어떤 뭐 공식 발언을 한 거 이런 거를 녹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저장을 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이렇게 띄워놔요. 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 좀 이례적인 일이 있었던 게 네. 22일에 그러니까 FOMC 하고 나서 이틀 후죠. 이틀 후에 벌어진 일인데 이 사진 보이시죠? 회의를 하고 있는 듯한 장면 보이시죠? 파월 의장이 앉아 있고 네. 그 옆으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고 그 파란색 옷 입은 분이 필립 제퍼슨 네네. 부의장이에요. 그리고 안경 낀 여자분이 미셸 바우만 이사인데 그리고 이분들하고 다른 패널들이 초대가 됐어요. 네네. 와가지고는 2시간 동안 간담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어요. 아, 생중계를요? 네.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은 파월 의장의 모두 발언이 며칠 전에 이틀 전이죠. 우리가 통화정책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정책 그 결정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체감하는. 예,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어떤지 이런 거를 근간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그걸 근간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간담회를 시작을 해요. 근데 네. 좀 놀라운 게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그 얼마 전에 얘기했던 민주당의 주장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소득층의 그 푸드뱅크 무료 급식 네네네. 서비스인데 이 푸드뱅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패널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30분 가까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의 소수 집단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리가 높아져가지고 그리고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네. 예, 여러 가지 기계, 농기계가 필요한데 이거를 직접 구매를 하든지 리스를 하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농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2시간 가까이 이런 얘기들 민주당에서 네. 지적하는 그 포인트랑 맞닿아 있는 듯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럼 통화정책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는 없어요. 결론은 네. 없어요. 결론 없고 현재 경제 상황에 네. 대해서. 없고 그 파월 의장이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끝냈어요. 네. 근데 이게 글쎄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번에 점도표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 3번 내린다 이렇게 네. 고집을 한 게 정치적인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어떤 단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굳이 이런 이런 거를 유튜브로 찍어서 하는 게 일상적이지 않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치적 압력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 상황을 우리가 좀 말은 근거로 그렇게 하는데 하기 위해서 명분으로 지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온 내용이 민주당 주장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주장. 그래서 그런 정치적 영향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지 않나 이런 거를 좀 짐작하게 하는 유튜브였다. 이례적이긴 하네요. 이례적인 거죠. 네. 근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3번 못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뱅가드 뭐 오늘 우리나라 기사에도 네네. 나왔던데 올해 연내 금리 못 올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폴로 매니지먼트의 토스텐 슬록이라고 굉장히 월가에서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인데 이분도 올해 안에 금리 못 내린다, 인하 네.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모하메드 엘 레리언 이분도 되게 좀 인정받는 경제학자인데 이분은 1, 2년 더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섣불리 금리를 내리면은 다시 인플레가 상승하고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70년대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3번 한다고 했다가 진짜 못하면 또 시장에 주는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증시는 실망하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그리고 점도표 지금 보이시나요? 점도표가 왼쪽이 2번 거고 오른쪽이 12월 건데 중간값은 똑같이 4.6%예요. 네네. 그래서 3번 인하 그 얘기가 가능한 건데 자세히 보시면 점이 4.6에서 밑으로 찍힌 점이 확 줄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연준 내에서도 3번 글쎄 이런 의견들이 많다는 거지. 여기서 이번에 그 밑으로 내려간 점 중에서 한 명만 마음을 바꾸면은 3번 인하가 좌절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은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3번 인하 예고는 했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위스가 마지막 반전을 일으켰죠. 기준금리를 이번에 동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주요국들 보니까 다 각계전투예요. 일본은 올리고 일단 연준은 뭐 3번 인하 얘기는 시사를 했지만 했고 봐야 아는 그런 거고 이제 스위스는 또 인하를 했고 9년 만에 첫 인하고요. 1.5%로 네. 내렸는데 이게 스위스 프랑화가 1년 동안 7% 뛰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가 2% 작년 6월부터 2% 밑돌았어요. 그리고 2월에는 1.2%까지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깜짝 인하를 한 건데 그러면서
프랑이 급락을 했어요. 음. 유로 대비 1%, 네. 그리고 달러 대비 1.2%. 그래서 달러가 이때 뜨면서 엔화가 다시 반락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예, 예. 그 그래프 보시면 프랑이 쭉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한 1%까지 더 내릴 거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한 25bp 두 번 정도. 기준으로 두 번이죠. 어. 네. 근데 스위스 중앙은행이 뭐 연준처럼 평소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끄는 중앙은행은 아닌데, 그렇죠. 예,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시장을 놀래키게 할 때가 있어요. 2015년에 원래는 그 유로화에 대해서 폐기제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걸 갑자기 폐지를 해요. 음. 그러면서 유로 대비 프랑이 30% 급등을 했어요. 근데 프랑이 그 거래량 상위 10개 통화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큰 거죠. 그렇죠. 이때 그 외환 중개업체들 중에 파산한 업체들이 다수 있었고요. 어. 그리고 2022년에 50bp 금리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파격적이다. 그러네요. 이때도 예, 나름 서프라이즈였고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번 시장을 놀래켰죠. 그리고 21일에 멕시코도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3년 만에 처음 내렸고요. 사실 브라질, 페루, 칠레, 콜롬비아, 남미 국가들이 작년부터 금리를 내렸는데 좀 뒤늦게 내린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영국 중앙은행은 5.25%로 동결을 하긴 했는데 네.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를 했어요. 네. 연내 두세 번 정도 금리 내릴 거다 이런 전망이 터무니없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 ECB도 6월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통화 완화 기존에요. 움직임이 네. 예, 분명해지는데 그런데 열세는 연준이 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연준이 진짜 3번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내리지 않으면 ECB 혼자서 내릴 수 그렇죠. 있을까? 그거 쉽지 왜냐하면 않죠. 예, 내렸다가 혼자 큰 폭으로 내렸다가 유로화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뜰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연준하고 보폭을 좀 맞춰서 하게 될 거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엔화예요. 역시나 네네. 엔화가 제일 관심사죠. 역사적인 그렇죠.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해외에 나가 있는 일본 투자 자금이 4조 달러라고 했잖아요. 네네. 미국 국채 보유량만 1조 1000억 달러 넘는 상태고, 그리고 엔캐리 자금만 20조 달러가 되고, 예. 사무라이 펀드도 적지 않은 규모고,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이 일본의 초저금리 그리고 엔저, 약한 엔화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지금 금리를 한번 올렸고 더 올리면 말하자면 디폴트 값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당장 어떤 뭐 대단한 충격을 가지고 오지는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느린 쓰나미일 거다. 아. 느리기는 하지만 찻잔 속 태풍이 아니고 쓰나미급으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가 있는 자금들 다시 일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가능성도 꽤 있다는 거네요. 열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당분간은 클 것 같고 그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지표도 굉장히 주시를 할 수밖에 없죠. 이번 주에 PCE 나오잖아요. 2월 개인 소비 지출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한번 끈적끈적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은 그 피벗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강달러를 자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3번이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여러 가지 지표들. 여러 가지로 정책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주식시장에 들어갈지 말지 일본 특히 요즘에 일본 증시에 관심 갖는 분들 많더라고요.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